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도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심석희 선수처럼 성폭행을 당한 선수가 5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빙상연맹에 남아있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향후 비핵화 문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에 있는 4개 발전사 사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사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대표가 수리기사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센터가 본사로부터 받는 성과금과 직결되는 고객 평가에 대해 고객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잘 받아야 한다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MBN 하덕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대학생 2명이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피자와 맥주를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게 하겠다고도 했는데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유지하되 올해는 특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를 믿고 따라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생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셀프 용벼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경제정책 성과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제재 완화를 위한 과감한 비핵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한테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치 쟁점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에는 과감한 비핵화를, 미국에는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며 그 이후에 서울 답방도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친서에 답장을 보낸 사실을 깜짝 공개한 문 대통령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불행했던 역사 탓인 만큼 한일 두 나라의 미래 지향적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친노동계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노동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들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친노동적인 정부라며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비롯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양보를 요청한 겁니다.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의식한 듯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좀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노동 존중 사회 달성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그 자신이 한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가 민간인 사찰도 아닐 뿐더러 현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감반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맞아면 소기의 목적을 이렇게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가 불거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향해선 자신이 본 좁은 세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다만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당초 계획한 10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일부 기자의 질문을 두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직접 사회자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다양한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 능숙한 진행 솜씨를 뽐냈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님들만 손들어 보시면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이 있어요? 질문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자들은 책이나 휴대전화를 번쩍 들거나 아예 한복을 입고 서서 손을 듭니다. 북미 협상 중재안과 관련해 기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즉석에서 채택하겠다며 재치 있게 피해 나갔습니다.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일부 기자의 질문은 무례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모호한 질문일 뿐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해당 기자를 옹호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에 이어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선수가 대여섯 명 더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빙상연맹에 남아 있거든요.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였던 여준형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심석희 선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선수가 최소 대여섯 명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있고 어린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또 피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선수들은 그냥 일반 선수들이거든요. 가해자도 한 명이 아닌 현직 코치 여럿이라는 증언입니다. 그 5-6명이 다 조재범 코치는 아니고 다른 코치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보복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가해한 코치라든지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그냥 계속 지도 생활을 하고 연맹에 남아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계와 문화계, 여성계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심석희 선수 파문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을 방조하는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오는 14일 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과 폭행이 연결돼 있는 만큼 여기서 판결이 나버리면 자칫 성폭행 피해는 따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오는 14일 선수 상습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폭행 중 일부는 폭행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폭행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행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폭행과 성폭행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는 16일 조 전 코치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미뤄진 만큼 구치소를 방문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고소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또 심석희 선수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모습을 감췄던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까 봐 애써 더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심석희는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중이던 태릉 선수촌에서 어제 오전 외출을 받아 휴식을 취하고 밤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밤잠을 설쳐가지고 스케이트 타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어제만 잠깐 외출 받아서 쉰 거고요. 쇼트트랙 대표팀은 심석희와 다른 선수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려고 진천 선수촌으로 옮겨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자신의 꿈의 터전이자 악몽의 장소이기도 한 이곳 진천 선수촌에서 심석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스케이트끈을 동여맸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된 훈련에서 심석희는 아무 내색 없이 평소처럼 집중해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좀 저도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수촌도 심석희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 작사하고 연결을 해서 선수가 빨리 정상적으로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우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는 이달 말까지 합숙 훈련을 이어가다 다음 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빙상연맹 5차 대회에 출전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 4년 동안 태릉과 진천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죠. 문제는 국가체육시설인 선수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수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까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선수촌장이 해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에 CCTV를 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에 술병 못 버리게. 선수촌 안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국가대표 훈련 지침에도 버젓이 술판이 벌어진 것도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선수촌장의 상황 파악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음주 추태가 도마에 올랐던 시기 선수촌에서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던 여자 배구 대표팀도 코치가 음주 성추문에 휩싸여 구설에 올랐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선수촌 환경과 일반 사회와 큰 간극을 보이는 스포츠계의 안일한 인식, 관리 체계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가체육시설이 추태의 온상이 된 겁니다. 심석희의 충격적인 폭로로 선수촌 합숙훈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체육회나 문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가 나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실태조사를 하고 선수촌의 여성관리관과 인권상담사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수촌에 나크룸에서 발생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체육시설에 걸맞은 훈련 시스템과 운영체계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밝히기까지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아무런 보호막이 돼주질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빙상연맹이 선수를 위해야 하는데 선수를 징계하기에만 바쁘고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감독. 놀랍게도 다음 달 지도자 복귀 자격이 생깁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빙상계에서 영구 제명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감면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사고에 대한 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국가대표 훈련장 CCTV 설치 등 대책을 내놓은 체육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영구 제명 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영원히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계속되는 사후 약방적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빙상연맹의 안일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전까지 아무런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빙상연맹. 황당하게도 변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였습니다. 지난해 30년간 여자 선수 300여 명을 성폭행한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 레리 나사르 사건 이후 미국 체조협회가 파산까지 간 사례.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이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의 분노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긴 미국에선 체조계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에게 징역 175년이 선고됐죠.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기량 향상을 위해 그랬다는 말은 파렴치한 거짓이다.
빙상연맹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지난달 18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성폭행 폭로 이후 급격하게 늘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 기준은 20만 명인데 과연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선수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체육계의 구조화된 만연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드러난 대한민국 스포츠의 빛낮. 국민의 지원도 관련 법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스포츠계의 자정,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건 중국이 북한 뒤에 떡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며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김미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행보다. 다수의 미국 언론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김정은이 미중 간 균열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이 미국 외에도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A very strong signal to Washington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to rely on the United States for an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diplomatic relations.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은 제재 완화,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위상만 올리고 국제적 결의를 약화시키려는 계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했고,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도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비핵화 계획을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서를 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확신했고 그래서 중국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처음 열린 강요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일본 아사히 신문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답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친서 외교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중국을 전격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친서는 분위기 전환의 변곡점 역할을 했습니다.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북미 두 정상의 의중을 확인시켜준 친서가 이번에도 꽉 막힌 북미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월권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이 입수한 비위 첩보를 담당도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8월 해운업 비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특정 해운업체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정치권과의 친분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압박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첩보 내용입니다. 이 첩보에 대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는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부처의 첩보에 관여한 것은 월권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이 보고한 내용을 백원우 비서관이 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조사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라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한 김 수사관도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 첩보 넘기라고 한 거 맞는 건가요? 오늘 나왔던 기사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 청와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이 전 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환경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산업부에도 있었던 게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4개 발전사 사장들에게 산업부가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고 실제로 교체됐다는 건데 산업자원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에 있는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당시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사장은 1년 3개월,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2017년 9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사장들을 만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사 사장 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적도 강요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4곳의 발전사 사장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특검법을 제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대법원이 이를 허락할까 궁금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도 얼마든지 대법원에서 회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예, 그때 가서 보지요. 7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섰던 검찰 포토라인 대신 소환 30분 전인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양 전 원장.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지며 대법원 안에서의 기자회견이 어려워 보이자 대법원 정문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노조는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이를 막겠다고 나서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에 버금가는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받은 취재진을 제외하고는 청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양 전 원장의 동선을 따라 수백 명의 경찰 병력도 배치됩니다. 양 전 원장이 조사를 받을 검찰청사 꼭대기층인 15층 조사실에 대한 최종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방탄법원 논란에도 양 전 원장의 소환까지 이끌어낸 검찰과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엘리트 법관 출신인 양 전 원장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고객의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눈을 멀게 해서라도 고객 평가를 잘 받아와라. LG 서비스센터 지점 대표가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무상 수리 기간에 3번 이상 재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기사에게 수리비를 내게 해서 유상 수리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서동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LG전자 서비스센터 지점입니다. 지점 대표가 수리기사들을 향해 실적을 높이라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LG 직원 아니야. 아니 완전히 LG 직원들 된 거 같이 시범만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서비스센터 지점 대표는 심지어 평가를 낮게 주면 고객 손을 부러뜨리라고까지 막말을 하며 압박을 합니다. 이 고객이 자기들한테 줄 줄 알았어. 나도 또 얘기한다니까 나한테. 그럼 고객들이 저런 거 못하게끔 손가락을 분리를 안 해야지. 눈을 멀게 하던가. 고객 평가 점수가 높으면 본사에서 센터에 월 2천여만 원의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를 따내기 위해 지점 대표들이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게 수리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평가 잘못한다고 하면 거의 시민재판처럼 다음날 정상있고 서비스센터에 안내 쪽에 서가지고 3일 동안 일을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면 급여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폭언에 대해 해당 센터 측은 비유적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뭐 농담식으로 같이 비유를 해서 하는 거지 그걸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사의 평가를 높게 받으려고 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제품 무상 수리를 자주 할수록 지점 평가 점수가 떨어진다며 무상 수리를 유상 수리로 조작하고 대신 수리비를 수리기사에게 떠안기는 겁니다. 서비스센터 대표들의 폭언과 갑질이 이어졌지만 수리기사들은 이를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LG전자 본사 측은 각 서비스센터 지점들이 본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개별 법인 형태여서 직접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지금 현재 김의겸 대변인도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이죠. 두 사람의 직속 상관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 출신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입니다. 윤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퇴사했으니까 방송사 퇴직 후 열흘도 안 돼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 여 비서관은 임명 이틀 전에 사표를 냈으니까 언론사에 있다가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긴 게 됩니다. 권력과 거리를 두고 감시하는 게 소명인 기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을 홍보하는 자리로 직행한 셈이니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언론인 직업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 비서관은 과거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던 2015년 10월 정영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자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다름 쳐갔다며 사설을 통해 분노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본인이 청와대로 옮긴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야당 역시 이러면 전 정권과 다를 게 뭐냐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윤 수석과 여 비서관의 출신 언론사인 한겨레 노조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또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과 언론이 깊이 결합하는 권한 유착은 전혀 없다면서 현직 언론인 기용에 장점이 더 많다면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와 현 정부는 엄연히 다르다며 구분했는데 그건 국민이 평가할 일이죠. 언론은 곧잘 개에 비유됩니다. 와치독, 감시견이라는 뜻입니다. 청와대로 가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에 몸담았을 동안 썼던 기사가 권력에 대한 감시였는지 아니면 본인을 선택한 권력에 대한 감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언론인의 청와대 행을 두고 민주주의를 망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당사자들의 지적이 이제는 볼썽사나운 내로남불이 됐다는 겁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대학생 2명이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전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식당에서 맥주와 피자를 먹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2명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음식 때문도 아니라는 걸까요?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 지난 6일 이 학교 학생 16명과 교수 2명, 직원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12박 14일 일정에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지 이틀 뒤 여학생 2명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찾은 여학생들은 링거를 맞고 상태가 오전돼 숙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혈액 검사까지 받았지만 이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복통이 시작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학생 1명은 돌연 숨졌습니다. 다른 여학생도 같은 증상을 겪다 결국 다음 날 숨졌습니다. 현지 병원으로부터 이제 사망 원인으로 심장마비와 폐렴 및 폐허쇼크로 인한 심정질환은 통보를 받았는데요. 혈관 내 세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호텔 룸메이트였던 숨진 학생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전날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식당에서 맥주와 피자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떠나기 전 예방접종을 받았고 대학 측에 제출한 질병확인서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사고 수습팀을 현지로 보내 다른 학생들을 조기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분신일 시도에 숨진 택시기사의 육성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임모 씨가 분신을 시도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임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새벽 5시 50분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시 안에서 녹아내린 기름통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 씨가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씨가 분신을 시도하기 직전 가족과 택시업계에 남긴 육성 유언과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경제는 다 망가지고 60대의 추측으로 이루어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갠신이 밥 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유서에는 카풀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말을 언론에 공개한 택시업계는 카풀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들고 청와대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 택시업계는 카풀 앱이 유사 운송 행위를 조장한다며 카카오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요즘 이렇게 간 큰 사람도 있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얼마나 줄 거냐며 대놓고 뒷돈을 요구한 겁니다. 해당 녹취 파일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승강기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 뒷돈을 얼마나 주는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사되면은 몇 프로를 받는데? 뭐가 성사되면요? 리베이트 뭐 성사가 된다 하면. 리베이트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가 돼 있을 거 아닌가? 얼마 정도 되는 소액한테 말입니까? 네, 내한테.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하며 비밀스럽게 통화를 이어갑니다. 3천이면은 커가지고 이거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요. 되는 거 없지? 짜맞추기 입찰을 시도하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도 우리 쪽으로 스펙을 맞춰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입찰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업체의 관행을 물어봤을 뿐 금품을 받을 생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리베이트 금액을 참조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부 주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일이 스포츠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까요? 해마다 늘었던 초중고교에서의 성폭력. 그런데 지난해엔 검거 건수가 43%나 급증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 건수도 60% 이상 늘었고요. 여전히 중학교가 성폭력 심의 사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중학교 성폭력이 줄어든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늘었기 때문이니까요. 이 추세대로라면 곧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어릴수록 상처가 깊은 법인데 걱정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른 등 패딩은 안 팔려서 문제라는데 아동용은 다릅니다. 한 벌에 150만 원에 육박할 정도지만 이것도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 걸려있는 아동용 패딩 점퍼. 매장 직원에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가격대부터 이제 90만 원대, 100만 원대 초반 보시면 돼요. 이런 퍼 없는 상품. 퍼 있는 건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고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아동용 점퍼가 150만 원에 달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이거 약간 고가 브랜드잖아요. 잘 나가나요? 잘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정신 없어도 못 팔아요. 종이 거의 걸린 게 마지막이에요. 대부분 명품 수입 패딩으로 최근 3년 사이 매출이 60% 넘게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줄고 외동이가 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까지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의 식스포켓을 넘어 최근에는 이모나 삼촌, 지인 등을 더한 텐포켓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나치게 공주나 왕자처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또 비싼 거 사입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림으로써 자기 아이가 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쟁심, 그다음에 만족감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값비싼 제품으로 치장해 골드키즈로 키우는 부모가 늘면서 고가 아동 의류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는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짐을 들어주는 정도는 기본, 아이를 봐주고 근력을 향상시켜주며 건강까지 관리해줍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자 종업원이 아닌 로봇이 가져옵니다. 장소를 안내하거나 쇼핑을 돕는 것은 기본. 사용자가 운동을 하자 혈압과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건강 이상을 점검하고 약 먹는 것까지 챙겨줍니다.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수트봇은 하체 근력을 향상시켜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를 돕습니다. 네, 로봇을 착용하고 잠깐 걸어봤는데요. 평소보다 적은 힘이 들었습니다. 양쪽에 걸려있는 모터가 고관절의 각도를 조절해 보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감정 교류를 하는 반려봇은 1인 가정, 고령화 시대 집안 풍경을 바꿀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이처럼 전면에 로봇을 선보인 건 AI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여러 기술의 결정체로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많은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할 텐데 저희는 하나의 로봇 플랫폼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에 5G라는 초저지연 인프라가 더해져 로봇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바꿀 로봇의 등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법원이 오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들 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앞서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만 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6월에 있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위한 본격 예열에 나섰습니다. 대표팀은 17일부터 중국에서 있을 4개국 친선 대회를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한창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중국과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등 4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올 6월에 있을 프랑스 월드컵 준비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이제 여자 월드컵의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팬들이 더 많이 좋아할 수 있게끔 많이. 지난 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 하지만 4년 전 한국의 8강 진출을 무산시킨 프랑스를 비롯해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같은 조에 속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 따라서 대표팀은 이번 4개국 친선 대회를 통해 월드컵 같은 조에 속한 나이지리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중국 4개국 대회를 통해서 나이지리아를 철저하게 좀 분석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월드컵에 대비해 본격 예열에 시동을 건 여자 축구 대표팀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크게 춥진 않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특히 몸에 더욱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오전 한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방한용품보다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6도, 광주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차차 흐려져 내일 오후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을 따라서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서울 아침에는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얼마 전 호주 총리실이 홈페이지 배경으로 올린 스콧 모리슨 총리의 가족 사진입니다. 총리의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총리의 신발을 잘못 합성하는 바람에 네티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슨 총리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굳이 포토샵을 할 거면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에 신경 써주세요라고 했고 원본 사진에서 신고 있던 원래 그 낡은 운동화도 공개되며 오히려 소탈한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된 겁니다. 조작과 조롱 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넘긴 호주의 정치 문화, 부럽기도 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